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 선서죠 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통합 정오와 혐오 말고 통합할 것이다를 강조했는데 교수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대법관 정원법 법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6명을 늘려 30명.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통합의 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른 투트랙 전략입니까? 취임사는 늘 그런 말 해요. 예. 뭐 취임사에서 나는 분열시키고 말이죠. 증오하고 혐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 통합하겠습니다. 예. 나를 찍어주지 않은 국민들, 그 사람들도 대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몇 달 가든가요,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그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취임사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취임사 자체는 이렇게 무난해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의 색채를 가지면서도 보수 유권자를 겨냥해서 우클릭을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 정보를 갖다가 시장 정보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 과거 같으면 누굽니까? 보수 정당 후보의 슬로건이에요. 이게. MB 아닙니까? MB가 그 얘기를 예. 했던 거죠. MB는 실용 정보만이라고만 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넣었습니까? 시장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천하적인 후보다.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보수 후보들이 내세울 만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규제 철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쿨하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 이것도 보수 정당에서 늘 주장했던 바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재정의 역할 같은 경우가 약간 민주당 색채가 들어간 건데 그거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뭐 예. 35조니 몇 조니 해가지고 합의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한미일 동맹 강조하고 다만 그러면서도 플러스가 뭐냐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뭐 그 정도 얘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무난한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집권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 취임사만 보고 뭘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취임사는 다 멀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결국은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이분이 딱 등장해서 일단은 입법 190석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국열 신당까지 포함입니다. 다 합치면 190석이란 예. 말이죠. 거기다 행정권을 가졌습니다. 이런 정부는 역대 없었어요. 여대야소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권 여당이 다수석일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표차가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150석, 160석. 한쪽이 160석이고 저쪽이 좀 작고 이런 네.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190석, 이건 10명만 있으면 개헌도 가능하네요. 압도적이란 말이죠. 패스트 트랙도 다 피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개헌 저지선. 또 하나는 의원 제명. 이 두 가지거든요. 10명 부족합니다. 이것만 빼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입법을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다시 법안들을 갖다 무리한 법안들을 무효화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는 그냥 넣으면 바로 그냥 직통 완전히 뚫려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의석을 가진 적이 없었고 또 하나는 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법사위를 지금 누가 가졌습니까? 옛날에는 소수당이 줬잖아요. 법사위. 예. 그걸 지금 민주당이 가져갔고. 토사가 정청대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위원회들도 다수가 누구예요?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할 힘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목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사법. 그래서 뻔합니다. 이재명은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자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수사는 지금 끝났고 어디로 넘어왔어요? 지금 사법부로 넘어왔거든요. 예.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수사 받을 때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지만 예. 이제는 재판 받을 때는 뭡니까?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임기 첫날에 바로 뭘 한 거예요? 그냥 대법관 증언안을 딱 해서 법사를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첫날. 예. 그러니까 해가지고 집권 여당이 뭡니까? 집권해서 처음으로 한 게 자기들을 위한 걸 한 거죠 지금. 자기들 위한 거고 이재명을 위한 걸 딱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되면 이제 통과돼요. 본회의에 올라가면 예. 바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하. 가는 건데. 그러면 법원이 이제 30명으로 증원됩니다. 예. 그럼 지금 12명 중에서 18명이 늘어나는 거잖아. 이 18명은 누가 채웁니까? 다? 민주당. 민주당에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화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다 채우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법관회의
대법관 대표자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그 26명 있잖아요. 예.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 대법원 자체가 편향이 된 거예요. 그러고 한다면은 자기가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 간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판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무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왜곡시킬 이런 가능성이 있다. 또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그건 필연성이거든요. 예.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우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겁니다. 교수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로텐도홀에서 사부 의원입니까 어부 의원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악수는 화해의 악수입니까? 레이저 악수입니까? 그냥 악수하는 거죠. 만났으면 그냥 만나서 악수하죠. 그럼 악수도 안 하고 평하고 지나치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대법원을 이제 장악하겠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후속 입법들이 계속 따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자기가 그 임기를 끝나고 물러난다 할지라도 계속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재판을 아무리 저희가 중지시킨다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놓고 임기 중에 만들어 놓으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걸 아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아부라는 거죠. 거기서 자기들이 잘 보여가지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공천을 얻는 거고 그다음에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거고 예. 이렇게 지금 짜여 있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리한 행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은 상당히 심할 거라는 겁니다. 요번에 보게 되면 예. 여론조사 봤습니까? 여론조사를 딱 봤는데 요번에 방송 3사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출구조사 여론조사입니다. 출구조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재판은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습니다. 예. 계속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4%예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중단된다라고 한 사람 26%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42%가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42%도. 이게 이제 뭐냐. 국민들 그래 이번에 내란 정식 오케이 알았어 너 찍어줄게. 하지만 심판은 심판이고 재판은 재판이야 이거야. 심판은 심판이고 재판은 재판이야. 예. 정치적 심판은 심판이고 그렇다고 너한테 면죄부 준 건 아니야라는 거라는 거죠. 유권. 관역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마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쓸 겁니다. 대법원에 이제 또 압력을 가할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날짜가 잡혀있죠. 18일인가? 6월 18일입니다. 이번 달. 있습니다. 이거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아니라 이제 고등법원이죠. 예. 고등법원인가?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일단은 날짜를 공고를 해놨는데 그때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해서 다시 올라가서 유죄가 나오면요. 유죄가 나오고 그럼 그건 어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다음에 형량이라는 건 뻔한 거거든요. 그게 유죄가 나오게 되면 형량은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게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용태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당선돼도 유죄면 조기 대선인데 예. 유죄는 사실상 확정됐거든요. 형량도 거의 확정됐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요식 절차만 남은 거예요. 고등법원 거쳐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 대법원으로 가는 그 공식 절차만 남은 거거든요. 예. 요게 된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사실 오래 걸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고 한다면은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갖다 민주당은 풀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한 압력을 가할 겁니다. 네. 사법부에. 지금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진 교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 또 주목하고 있고 되새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도 이제 게시판에 글이 빨리 올라와서 제가 다시 또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막판에 김문수 후보 캠프의 선거 유세에 아주 도장을 확 찍었던 인물이 찬조연설까지 하면서 바로 목소리의 톤도 일반적인 경우 때보다는 10배나 20배나 더 높인 것 같이 들려있는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권 장악 괴물 독재 경고 기후로 끝나길. 이 이야기는 이낙연 전 총리마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이긴 이재명 이제 대통령 탄생에서 상당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또 꺼냈나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걱정이잖아요. 우려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예.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임금이 하나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성군인지 폭군인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이 될지 아니면 연산군이 될지 모르겠다. 그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선의를 갖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인간은 악하다는 전제에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설사 저놈이 악인이다 하더라도 악행을 못 저지르게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삼권 분립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선의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의 선의에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이게 기후로 끝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필연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사법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랄까 삼권 분립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이게 뭐 그 사람의 인성에 기대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필연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굉장한 뭐가 후폭풍이 불 거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판 계속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지금 60몇 %, 64%. 근데 이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고 이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예. 이걸 거스르고 자기들의 행보를 계속해 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억풍이 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위기는 집권하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교수님, 지금 자기들의 행보는 계속해 나간다. 그런 맥락일까요? 지금 오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 지명,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인가요? 위성락 의원, 그리고 국정원장이 상당히 홍장원 아닙니다. 국정원장은 이종석. 이종석 일참. 그래서 지금 이종석 어느 때 인물입니까? 노무현 이분이 옛날에 전 대통령 통일부 장관 때인데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건 뭐 인사는 뭐 그렇게 뭐 흠잡거나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됐겠거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기에서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었으면 한 6개월 동안 허니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 꼬치꼬치다 시비 걸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네. 그 결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 걸고 싶지가 않아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지지율로 평가를 받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련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회동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그 자리에서 발언 아닌데 방금 전에 교수님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돼도 대통령 임기에 들어가도 유재면 조기 대선. 근데 많은 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건 이 부분입니다. 실현 가능할까? 정말 또 2, 3개월 만에 대선이 일어날까? 사법부가 상당히 쫄아있지 않을까?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리가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대법원에 어떤 그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대법원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예 그 재판을 갖다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져 있냐면 해당 법원의 판사에게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판사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뻔하게 당선 보여가 되게 뻔한데 계속 재판을 갖다 계속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심리적 중압감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또 안 한다라고 한다면 또 봐줬네 뭐 예. 이러면서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예상을 해요. 근데 엄청난 압력을 느낄 겁니다. 압박을 느낄 겁니다. 예. 교수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희대의 대법원장 참 체구는 왜소하지만 강단 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부 요인 참석한 취임 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법관의 양심과 목숨을 걸고 나설까요? 어떨까요, 교수님? 그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설 일은 아니에요. 올라오게 되면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오가 뭐 또 그거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죠. 예. 그거 하는데 뭐 전원합의체를 다시 소집하거나 이럴 것 같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전원합의체가 있다 한들 자기는 그냥 표 하나잖아요. 예. 딱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조희대에 달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돌지는 않을 것이다. 법원 한 사람 한 사람, 예.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재판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예.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사실은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대화가 계속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무효를 시키고 다시 재선거를 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압박을 느낄 겁니다. 네. 교수님 이번 선거에서 특히 지역을 보면은 경기도가 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인데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지난 총선 이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경포정이 돼서는 안 된다. 왜 60개 지역구 중에서 한 자릿수 의석수밖에 못 올렸다. 국민의힘이 그걸 개탄하셨어요. 또 그리고 사포정 아니 왜 40대는 멀쩡히 유권자들은 그냥 다 무방비 상태로 보수는 넉놓고 있느냐. 사포정 40대를 포기한 정당에 대해서는 안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네. 이번 대선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완패 130만 표를 줬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인구 구조상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예. 그 부동산 값이 비싸잖아요. 라고 하니까 고세대 사람들은 아직 그 경제력이 거기까지 못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서울 진입을 못하고 주로 어디로 많이 빠졌습니까? 경기도로 빠졌거든요. 그 연령대가 거기 많이 살아요. 그 연령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쯤 되게 되면 이게 세계관이 딱 고정이 되고 정치관념 같은 게 딱 고정이 돼서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서 뚫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이재명도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우클릭했죠. 중도 보수. 중도 보수를 우클릭을 하면서 저쪽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구심이라든지 또는 불안감 같은 걸 해소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런 태도로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황당한 소리들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그냥 크게 벌어지게 된 거죠. 원래 경기도는 5% 정도 떨어지는 지역이고 서울은 비슷한데 약간 앞서거든요. 보수가 약간 앞서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도 지고 경기도에서 졌던 거고 그거는 뭡니까? 탄핵 프레임 가지고 탄핵에서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인데 거기 가가지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와, 이런 정당이 도대체는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이런 정당이 있다라는 게. 예. 머릿속에 두개골에 정말, 그러니까 뭔가 두개골 속에 뇌가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정도거든요. 말이 되는. 두개골에 뇌가 있나. 정말 이 뇌과학적인 접근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또 하나가 이제 TK인데 이건 왜 궁금하냐면 TK가 흔들렸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 PK는 좀 흔들린 듯해 보였는데 그래도 울산도 초반 개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다가 또 지역구가 있는 김상욱 의원의 또 탈당도 있었죠. 근데 뭐 차이가 얼마든 간에 부산, 울산, 경남은 다 김문수 후보가 높긴 높았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그러니까 부산을 수송한 건데 부산에서도 사실 40%대가 뚫렸어요. 이번에 40.1%인가 살짝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아주 조금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뚫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 투표율이 낮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한 분들이 사실 투표장을 안 나왔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남하고 강원만 지키고 나머지는 충청부터 뭐 대전 뭐 이런 쪽 완전히 다 넘긴 거죠. 근데 애초에 프레임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상대가 원하는 곳에서 싸우면 지는 건데 저쪽에서는 우리는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란 종식 프레임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탄핵 반대를 정체성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입니다. 라고 들어가니까 저쪽에서는 완전히 십자포화를 딱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지 속에 딱 들어간 거. 예. 뜯어 맞는 거죠. 두들겨 맞는 거고. 거기서 뭐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뻔히 알면서도 글로 들어가요. 아. 그 다음에 당내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글로 들어가요.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른바 함정을 쳐넣고 이 덫을 놓은 곳인데 그것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선에서 진다라고 지들도 생각한 거예요. 대선에서 지는데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헤게모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모든 것들이 바로 친윤 세력들의 헤게모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뽑은 당대표 이준석을 내치고 예. 그다음 김기현 세웠다가 안 되니까 또 내치고 한동훈을 갖다 데리고 왔다가 한동훈도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내치고 그러다가 요번에 김문수 뽑으니까 막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치려다가 또 못하고 이 모든 것을 한 게 바로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자기들을 위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당연히 당에서 이번 선거를 갖다 이기든 말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기든 말든 전혀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그런데 선거 막판에 설란영 여사를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직격했던 유시민 작가 맞나요? 네. 네. 이재명 이 대통령 득표율에 이 결과를 보고서 쉽지 않겠다. 한식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래도 상당히 자신만만해했고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직격을 했던 유시민 작가가 한 발 물러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절반인데 하나의 절반은 뭐냐면은 원래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55% 얻을 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도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걸 슬쩍 뭐랄까 물타기 하면서 유감을 통해 가지고 그걸 슬쩍 피하면 식으로 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 예언이 이제 빗나갔거든요. 라고 하니까 걱정스럽네. 라고 하면서 짐짓 걱정스러워하는 듯. 근데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약간 엄살 떠는 거잖아요. 왜냐 지금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입법부 190석 거기다 뭡니까 이제 행정부 가졌어 이제 사법부 개혁까지 한다고 하네. 삼권 분립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부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아직도 저쪽에는 우리 견제 세력이 굳건하게 남아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심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거고. 네. 사실은 국힘은 40%를 넘기긴 했지만은 저거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약간 엄살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바로 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주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갔었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내용 순서가 있잖아요. 네네. 확인된 이 반명 이 결집세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문수 후보의 득표 또 이준석 후보까지 득표를 하고 50%를 못 넘은 걸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탄핵 찬성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보수 후보가 됐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 점도 우리가 이번 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됐어도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왜냐 이 판 자체가 탄핵 선거란 말이죠. 프레임 자체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 저 정당이 지금 계엄을 해가지고 말이야. 저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그 정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치르는 선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인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도네요. 네.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디폴트 값으로. 그 선에서 하는 선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갔다 하더라도 결코 쉬운 선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구석은 바로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저쪽 후보가 다행히. 만약에 요번에 저쪽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표차가 엄청나게 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했죠. 그다음에 한동훈이었으면 뭐가 있냐면 저쪽에서 그 내란 심판. 내란 종식이나 프레임 먹히질 않는 거예요. 내란 종식이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잖아. 내가 계엄해제 의결했잖아. 그래서 나가자마자 뭐 했느냐. 군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대통령 명령에 따르면 그때부터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탄핵할 때 누구 했느냐
우리가 가담하지 않았으면 사실 탄핵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게 내가 한 거야. 그다음에 내가 누구냐? 계엄해제. 그 대통령이 나를 갖다 체포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다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와서 이 당의 후보가 됐다. 이 당의 후보로 선출됐다라고 하면 그 당에 이제 거듭났다는 신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내란 정식이라는 걸 갖다가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어요. 그걸 딱 씌우려고 하면은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후보가 저쪽을 향해 가지고 그러는 이 대표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나는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들어갔는데 그 대표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후보님은 그럼 숲에 숨어 있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이 먹힐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를 뽑지 않았습니까? 이 당에서. 남은 건 뭐냐면 그 사태를 그렇게 몰아간 데는 당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으면 확 달라졌던 거죠. 예. 그렇다면 이쪽에서 뭡니까? 보수 쪽에서 보수와 중도층에서 상당히 투표할 의혹들이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사기도 올라가고 저쪽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라고 한다면 해볼 수가 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있느냐면 이준석도 그렇게 많은 표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원래는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제3후보는 예. 점점 갈라져서 5% 미만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준석이 버텼다라는 건 뭐냐 후보가 김문수이기 때문에 버틴 거거든요. 이 모든 거 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고 했다면 한번 해볼 만한 승부였다. 여기까지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결코 쉽지 않은 선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싸우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이 원하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황당해진 거죠. 교수님 그래서 뭐 결과는 이제 최종적인 후보로 또 선택받지 못했는데 여하튼 이번 대선에서 최종 완주를 한 건 또 이제 단일화를 거절하고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러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자릿수를 올리진 못했다. 또 TV 토론에서도 여성 신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예. 과연 앞으로의 이 이준석 후보의 정치 운명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10%를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세대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도 5%는 넘었거든요. 10% 가깝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를 넘어가지고 선거비 반액이라도 보전을 받고 두 자릿수 지지를 얻었다. 예. 완주해서 라고 한다면은 차세대 주자로서 보수의 차세대 주자로서 입지를 갖다 확실히 굳혔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발언 때문에 그 젓가락 발언 때문에 쭉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젓가락 발언하는 순간에 이제 자기 해명 막 하면서 수세로 몰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상승세가 딱 꺾인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떨어져 나가거든요. 제3후보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10% 넘기 힘들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과연 10%를 못 넘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이준석의 한계가 딱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겁니다. 이준석의 바닥을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철학이 예. 없다. 철학이 없다라. 그랬더니 이제 나보고 맨날 그랬잖아요. 골방 철학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골방 철학자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윤리적 판단 능력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고 순수하게 공학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딱 이러면은 일단은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나를 욕하겠지만 이게 얘 말이 아니라 인용한 거네? 라고 원본을 찾아보고 누굴 공격하면 이재명에 대한 화살로 돌아갈 거다라고 계산을 한 거고 예. 그다음 이걸 가지고 또 권영국을 딱 치게 되면 이 좌파의 위선을 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사쌍피다. 뭐 이런 식의 공학적 계산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사람들이 딱 봤는데 제가 저런 애구나. 저런 기초적 판단도 안 되는구나. 저기 펑크가 나 있구나라는 것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2030에서 이제 남성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그 효과는 있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뭐 합니까? 전 연령, 전 계층, 전 성별을 포괄하는 그런 보편적 소구력을 가져야 되는데 딱 갈라쳐가지고 20대 남성 딱
이거 가지고는 보편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 군소 후보일 때는 그것도 굉장히 큰 표가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얻었잖아요. 군소 후보일 때는. 그런데 그걸로 보수 진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확 드러난 겁니다. 이준석의 한계가 딱 드러난 거. 그게 득표율에서는 나름대로 뭐 성과를 좀 보였지만 그 양적인 면에서는 정량적인 면에서는 성과를 좀 보였지만 정성적인 면에서 즉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은 거다. 쉽게 말하면은 차세대 주자로서의 이미지 예,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즘 궁금한 건 이준석 후보가 뭐 지금은 이제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였지만 다시 이 보수 본류인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그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가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보수 중에서는 저 배신자로 보잖아요. 또 다시 배신자로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완주를 하고 정말로 정통적인 방식으로 싸워서 두 자릿수를 딱 얻고라고 한 다음에 이제 금이환영하듯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들어가기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거, 쉽게 말하면 자기 혁신을, 뼈 아픈 자기 혁신을 해야 되고 완전히 거듭나는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딴 건 몰랐는데 2030이 왜 이준석을 찍었는가. 단지 뭐 젠더 문제 이것 때문에 찍은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거긴 바로 뭐냐면 2030 세대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들 또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들의 어떤 알 수 없는 정치적 욕망이 깔려 있거든요. 그걸 이준석이 대변한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즉 이준석처럼 젠더 갈라치기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할 과제가 있는 거죠. 자, 이번 대선을 분석하면서 투표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 97년 대선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인 79.4%. 지지난 대선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또 사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 보수표가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겠습니다만 또 선거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전 투표부터 이렇게 부정선거로 몰아갈 게 아니라 더 전면전을 보수가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3일간의 투표율 중에 본투표를 하루밖에 못 살렸다. 이런 또 자주 섞인 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네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가지고 욕지 말게 미친놈들이거든요. 이놈들은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그 아까 페이스북 보니까 누가 그런 거를 올렸더라고요. 승리를 통해서는 조금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패배를 통해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바로 그거거든요. 패배를 했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는지,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지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론을 펴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대표가 부정이다. 그래서 진 거다라고 매번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들의 오류를 교정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 대선에 졌을 때 그랬죠.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총선 때도 그랬죠.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있었고요. 몇 번 했잖아요. 이번에 또 진 거잖아요. 또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는 위기는 기회거든요. 사실은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는 조금만 배우지만 패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날려버리는 게 바로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거 하다가 지고 그거 하다가 졌는데 또 그 짓을 해. 이거는 생쥐보다도 IQ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생쥐도 그 미로 속에 집어넣으면 시행착오 통해서 찾아가잖아요. 미로를 갖다가. 그런데 영장류라는 사람들이 IQ가 그거 돼가지고 어떻게 멸종을 해야지 당연히 그런 종자들은. 그러니까 그거 떠드는 사람들 정말 믿지 말고요. 욕을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욕을 해달라라는 말씀이죠. 교수님,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보면은 사전투표도 그렇고 본투표도 그렇고 뭐 몇몇 이 부실 관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투표 용지와 관련돼서 또 대리 투표와 관련해서 하지만 그걸 또 부정선거로 몰아갈 리는 아닌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유권자가 몇만 명입니까? 몇 천만 명이잖아요. 몇 천만 명이 그냥 같이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착오와 오류가 없겠어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도
늦을 때가 있잖아. 연착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거기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사소한 오류를 갖다 침소봉대해가지고 임하면서 부정선거로 몰아간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 타다 보면 버스가 늦게 올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버스 시스템을 없애버려야 돼요? 버스 시스템을 개편해야 됩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가끔가다 약간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착오들이 좀 있을 수 늦게 있고 온다든지. 늦게 온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그렇다면 지하철 시스템을 개편해야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그 반대를 가정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가정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갖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에서 귀류법이라 그러잖아요. 네 말이 맞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럼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나올 때 만약에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수많은 투표 참관인들부터 각 당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떠드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그걸로 코인 장사하는 거거든요. 돈 벌어요. 전광훈이도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뭐 고성국이니 뭐 이런 놈들 발질 보니까 엄청나게 돈 벌었을 거예요. 예. 자, 민주당보다는 더 지금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상계엄 이후부터 그것도 그 이전부터 진중권 교수는 이 정당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당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김문수 당권 도전이냐?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냐? 이런 얘기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직격을 했습니다. 기득권 구태정치 완전 허물 기회다. 교수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당분간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지금 모든 게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네. 저 친윤 세력의 문제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졌고 저 사람들의 이름으로 치는 모든 선거가 계속 참패를 해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대선 과정 속에서 특히 경선 과정 속에서 저들이 보여준 행태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게 보수층 내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의식이 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패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위기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위기를 계속 연장만 해온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됐을 때도 그때 뭐였습니까? 유승민. 배신자 너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윤석열 딱 당선되자마자 이준석 딱 내친 거죠. 그다음 싸가지 없다라고 해서 내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세요. 이준석이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표를 갈라먹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동훈 딱 불러놓고서 한동훈 딱 내치고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배신자 이랬다는 거죠. 야 이거 보니까 요번에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대선 승복 선언을 딱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걸 또 밑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뭐 배신자 이 김문수 매국노 예? 불복 선언을 하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불복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때 유세 나가잖아요. 예.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배신자 물러나라. 그런 가운데서 유세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업고 정치를 했던 게 바로 누굽니까? 친윤이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냐면 심지어는 전광훈이 국힘 쓸데없다. 우리가 접수해야 된다. 뭐 또 이런 얘기하고 사실상 국힘이 사실 상당 부분 자유통일당화 된 거고 김문수 후보도 사실 어디 갔습니까? 전광훈 찾아가가지고 전광훈 만나가지고 전광훈이랑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전광훈과 같이 한때는 뭡니까? 부정선거론 얘기까지 했던 그런 후보를 내세운 거예요. 요번에 이게 딱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사실은 친윤의 가장 큰 문제는 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친윤 딱 봤는데 그나마 이번 선거 딱 끝나면서 분명해진 건 있죠. 일단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만이 이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정치적 자격이 생긴다는 거 분명한 겁니다. 그 자격 요건을 갖다 채울 사람이 없어요. 친윤 내에는. 예. 보게 되면 이번에도 보니까 윤상현, 김재원, 나경원 이 사람들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12.3 그 계엄 이후에 말이죠. 윤석열이 통화를 했더라고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스탠스가 어땠습니까? 완전 탄핵 반대였잖아요.
탄핵 반대고 윤석열 싸고 돌았잖아요. 근데 나경원은 또 살짝 요즘 돌아섰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친윤이 아니대. 여태까지 자기가 해온 행보가 있는데 독대한 게 누굽니까? 그다음에 그때 몇 사람 전화 받았는데 당에서 전화 받은 사람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였는데 그다음에 자기가 계속 친윤 행보를 해왔잖아. 이제 또 빼는 거야. 아니라고. 예. 뭐냐?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하.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나경원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나경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없거든요. 안철수는 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게 김문수? 차라리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라는 거였잖아. 왜냐하면 딱 저쪽은 뭐랄까 정해져 있잖아요. 한동훈 딱. 예. 여태까지 저 사람들이 모든 정치 행보라는 게 계속 적어도 총선 이후에는 anything but 한이었거든요. 하여튼 한만은 안 된다. 한만 아니면 다 된다. 이거 가지고 해왔단 말이죠. 그걸로 가는데 대항마가 딱 왔는데 이준석인데 이준석도 이번에 보니까 아니거든. 그럼 남는 건 누구냐?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김문수. 김문수를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옛날엔 그랬잖아요. 유학을 떠나잖아요. 보통 1년, 예. 2년 바깥으로 떠나서 반성도 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 자기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 들어와서 컴백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김문수를 또 삼고 있겠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또 40%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40%를 넘은 지역들이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하필 바로 그 친윤 후보들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네요. 서울로 치면은 강남이고 이들이 또 영남권이고 강원도네요. 이들이 사실 아직도 여전히 당의 주주예요. 아하. 근데 선수가 없는 겁니다.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누굽니까? 김문수를 데려다가 또 당대표에 내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을 벌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끝났잖아. 선거가 끝나고 예. 패배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김용태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왜냐하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김용태 물러나고 바로 이제 비대위 체제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정당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새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기들이 하면 이제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밀어서 전당대회를 갖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를 끌고 가면서 아마도 이제 김문수를 계속 삶아가지고 김문수를 또 세워놓고서 김문수 밑에서 또 숙주로 이제 김문수를 세워놓고 거기서 도 기생하겠다 이 생각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제 국힘 그걸로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당 내부에서 이 전당대회 당권 갈등을 겪는다면 기어이 끝내는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 나옵니다. 저는 분당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분당 가능성은 없고 이미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저쪽 그 국힘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정당들이 대부분 다 본가로 회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머리 긁으면서 머쓱하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없고 요번에도 뭐 이준석이 한번 나가가지고 그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10%를 못 넘겼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일단은 뭐 지방선거에서 이기겠어요? 아니면 총선에서 이기겠습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정계 개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컨대 민주당에서 이제 사람들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김상옥이 넘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예. 몇 사람 더 끌어당겨가지고 민주당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아직까지 별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게 민주당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의석이 부족합니까? 다 있거든요. 그 의석이. 그러면은 부족하든 지금- 남은 부족한 의석은 뭐냐면 자기들이 개헌을 하려고 할 때 예. 정말 자기들 저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자기들만 원하는 그런 개헌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무리수를 두겠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정계 줄 개편을 자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줄 자리도 없는 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고 예. 결국은 이제 한 번 붙을 겁니다. 국힘 내에서. 아하. 근데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게. 정답은 나와 있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예. 그 흐름으로 가게 놔두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또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짓들을 보세요. 여태까지 해왔던 짓들을 보게 되면 또 그 짓을 할 거라는 겁니다. 또 그 짓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번 근데 요번에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또 친윤 세력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예. 그냥 끝난 거고 아, 그냥
그 영남 자민련이 되는 거죠. 영남 자민련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집권은 못 하는데 그 내에서 이제 국회의원만 내고 그 자리들을 갖다 계속 물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거니 하면서 알겠습니다. 되는 그런 구조는 이제 고착이 되겠죠. 네, 영남 자민련 줄여서 영자라고 하고 싶은데 이 이영자 코미디언이 난색을 표명할 것 같아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쏘아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까 진정 교수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현중님 또 김리센님 일본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명문구를 아이디로 하는 분도 보내주신다. 오쿠마데 마토. 오쿠마데 마토.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 의미겠죠, 교수님. 자, 제3막 인생도 보내주시고 고아라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중근 교수의 시사저널 시사 끝장, 이 배추도사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슈퍼챗 요긴하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입니다. 자, 여튼 뭐 수습은 뭔가 보수의 날개를 또 돋게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교수님이 수도 없이 사자우를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당원 가입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표싸움이지 않습니까? 표싸움이기 때문에 당원 가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국힘은 뭐냐? 일단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극우 유튜버들과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니까 뭐 고성국이니 뭐 저쪽에 그런 사람들 말만 듣다가 대통령이 황당한 생각을 해가지고 글로 나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유통일당 세력 있잖아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세력하고는. 왜냐하면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류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선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끌어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문수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바꾼 거잖아요. 규정을 갖다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원 가입해서 당원의 권리를 갖다 철저하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해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기서 만약에 또 지고 가라앉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힘은 끝나는 거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번에 선거 봤잖아요. 5대 4대 1. 이게 딱 고정이 될 겁니다. 딱 고정이 딱 돼가지고 영원히 집권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힘이 이뻐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든요.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세력이 계속 영구 집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코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봐요. 그냥 뭐 자민당이 몇십 년 동안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혁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10년 얘기 들었다가 그 다음에 20년이 되더니 요즘 30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게 이쪽 세력이 잡았다가 또 저쪽 세력이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사회의 균형이 맞추면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거듭나서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집권할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위기라고 보거든요. 뭐 당분간은 올라갈 겁니다. 아무래도 안정이 되니까. 예. 안정이 되니까. 하지만 그 후로부터 계속 그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무리수를 들 거고 굉장한 반발을 또 일으킬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어떻게 찍어? 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그래 이재명을 어떻게 찍습니까? 이재명 지금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왜 너희들을 찍어야 되지? 그 이유는 뭐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탄핵의 강도 못 건넜잖아.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찍어? 너희들이 왜 이재명의 대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의 대안이 아니거든. 너희들의 대안이 차라리 이재명이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지지자들이 일단은 여러분 그 쓸데없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막 이상한 얘기들 하고 또 그 뭡니까 슈퍼챗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설득해야 되는 거고 거대한 흐름이 있잖아요. 모든 게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해졌는데 여기서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갖다 범한다? 그렇다면 그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를 다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중도 보수 정당을 참칭하는 데까지 와버렸거든요. 여기를 다시 차지해서 사실은 이준석 지지자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쪽 김문수 지지자 있잖아요. 여기를 포괄하는 게 원래 보수의 몫이잖아요. 그걸 갖다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보수의 새로운 메시지들, 그다음 보수가 새로운 시스템들, 그다음 보수의 새로운 정치 풍토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생산적인 과정, 그게 이제 보수의 과제인 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예. 저 친윤 세력은 끝까지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한테는 정권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년. 일단은 거기서는 그냥 자기들 다 뽑히거든.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뽑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천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 그냥 딱 국힘 명함만 갖고 하면 당선되는 데니까 오히려 공천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권 이거 잡느라고 지금 저 짓을 해온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걸 안 뺏기느라고. 근데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헤게모니를 뺏어내지 못하면 저 사람들은 봤잖아요. 이끌 능력이 없거든요. 정치를 보수 정치를 이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매번 참패하고 사람들한테 욕만 먹게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요번에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뒷선으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러나게 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네.